중국이 대만을 뭐 그냥 놔둘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이제 위협을 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과거 소련처럼 자체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붕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뭐 큰 변화를 겪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이제 외부의 압력이 강해지면 움츠러들 수는 있죠. 우리끼리 살래, 우리끼리 할래, 별도의 노선을 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중국보다도 미국이 우리끼리 갈래 이런 노선을 사실 걸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 좀 주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뭐 한 2년 전부터 더 부쩍 일어나고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정학적.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건 계속 있었죠. 사실 생각해보면 21세기 내내 전쟁했어요. 미국이 그렇죠. 이제 아프간, 그다음에 이라크 맞아요. 해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롱기스트 워라고 할 정도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다른 국가에 어떤 개입을 해가지고 맞아. 주먹을 휘두르는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국가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거나 아주 짧게 한 달 정도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가 이제 800일 넘게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같은 경우도 6개월이 지금 훌쩍 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쟁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리스크가 왜 커지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힘이 과거만큼 이제 강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힘이 빠지고 미국이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자꾸 휘둘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빈틈의 상황이 이제 계속 보이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키우기 위한 전통적인 강국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봐왔던 거와는 다른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힘이 진짜로 빠진 건가요? 아니면 미국이 더 이상 우리 이제 다른 나라 세계 경제가 그만하자. 왜 우리가 이걸 하냐? 그렇죠. 그냥 우리 나라 위주로 하자. 이것 때문인 건가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잘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누가 태평양 건너와서 전쟁하겠어요? 얼마든지 고립주의적으로 잘 살 수 있는데 한 80년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경찰 노릇을 이제 해왔죠. 좀 힘들고 이제 재미없고 어떻게 보면 특히 지난 20년 동안 이라크, 아프간에서 이제 겪었던 실패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트라우마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압도적인 힘으로 뭔가를 해왔는데 그 압도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다른 경쟁 상대라든지 상대방들이. 그리고 과거에는 미국만 할 수 있던 여러 가지 뭐 작전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압도적인 어떤 일방적인 힘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사력 강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굉장히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지금 2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 이유로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언제 끝날까요, 이제? 글쎄요, 뭐 올해 초만 해도 사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충 그걸 전후해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늦어도 한 3년, 그러니까 2022년에 시작했으니까 2025년 뭐 초반 정도면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는 좀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푸틴 대통령이 5번째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죠. 12년 동안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던 양반을 이제 해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국방부 장관으로 앉힌 양반이 이제 경제학자예요. 총이라고는 한 번도 안 잡아봤고 군대 생활은 하루도 안 하는 양반이에요. 왜 굳이 러시아가 이 국방부 장관의 경제학자를 앉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공식 통계로 봐도 6.6% 이상의 그러니까 GDP의 6.6%를 군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이제 금액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전쟁이 만약에 한 6개월 있다 끝나 그러면 굳이 국방부 장관을 바꾸고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거죠. 그런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이 꽤 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어떤 국방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쓰고 누수 없이 잘 관리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영역에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거를 전반적으로 넓게 바라보고 가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이 전쟁을 끝내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끝내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매우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길게 이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이 아니고 그 다음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테면 발트 3국이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속적인 계속적인 전쟁이 이제 푸틴 대통령 머릿속에는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는 알겠는데 연속적인 폴란드도 뭐 그런 전쟁이 푸틴 대통령이 왜 그런 계획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푸틴 대통령의 트라우마,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가장 큰 것은 위대한 조국이었던 소비에트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체계를 이제 복원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22년 전쟁이 벌어지기 전 2021년 7월 달인가에 보면은 푸틴 대통령이 꽤 장문에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써서 발표했는데 그 논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떼낼 수 없는 국가를 어떻게 보면은 고르바초프라든지 엘치나 든지 이런 사람들이 찢으면서 이게 이제 몰락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러면 뗄 수 없는 관계가 누구냐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 이런 이제 국가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국가들을 다시 자신의 영향권으로 포함시키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 현재 점점 나토가 동쪽으로 오면서 자기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약한 고리를 흔들어 볼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야, 그게 누가 러시아를 건드리겠어?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를 누가 쳐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건 저희 생각이고 러시아,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세적으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만만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힘으로 눌러놓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러시아를 잘 모르지만 잘 안다고 생각하는 옆에 있는 발트 3국, 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아니면은 이제 북유럽의 핀란드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다 최근 들어서 뭐 나토에 가입을 하고 국방비를 강화하고 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죠, 보면은. 자, 그리고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은 어떻게 좀 정리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작년 10월 달에 이제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그러면 이제 보통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공격을 가했을 경우에 상대방한테는 이제 자위권이라든지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있죠. 그래서 다들 이스라엘이 이제 연말 작년 12월 정도 마무리 지었고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6월까지 합했으니까 한 8개월 동안 이제 이어지고 있고 이란하고도 계속 이제 붙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끝나냐? 이게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쟁을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 이쪽에서 전쟁은 그만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끝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끝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계속 몰아넣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전시 내각이 아닌 상황에 평화시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의회를 해산하고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법 리스크를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계속하는 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정통 유대파, 극우파라고 볼 수 있는 세력들이 이제 연정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이 극우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이 신이 내려준 이스라엘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말 안 듣고 있는 저런 친구들을 이참에 쓸어버리는 게 신의 뜻에 부합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서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 뭐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제 얼추 정리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잘 먹히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이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끌 수 없다.
라는 정도의 명확한 시그널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아시아에서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고 실제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나중에 차지하거나 점령하게 된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그냥 군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180km 떨어진 섬에 상륙을 해서 28만의 군인과 현역 병들과 그다음에 한 300만 정도의 예비군이 있는 나라를 단기간에 점령한다? 이건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기습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한 2, 3년 사이에 양안 갈등, 그다음에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습적인 공격을 통해서 대만을 장악한다. 이거는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시나리오로 점점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중국이 대만을 그냥 놔둘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이제 위협을 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수시로 대만 해협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한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미사일도 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항해 선박들을 다 못 가도록 막아야 돼요. 이를테면 훈련을 2주 동안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대만은 한 2주일 동안 정도는 포위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떨 경우에는 굳이 중국 해군을 동원할 필요 없이 그 해상 민병대 같은 이제 애매한 어선이야? 아니면 도대체 누구야? 하는 세력들을 대거 동원해서 대만 해협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들을 일으키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중국 그 해안 지역에서 뻔히 보이는 가까운 금문도라든지 이러한 이제 섬들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점령하면서 차근차근 대만을 압박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선택지는 중국이 칼자루는 쥐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국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미국이 개입하고 일본 자위대가 이제 개입하는 어떠한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현 시점에서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자동 개입되는 건가?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죠? 글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 어딜까요? 군산이에요. 한국에 있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바다를 건너서 멀리 와야 되는 미국을 막아야 된다 생각을 하면 미국이 생각하는 시나리오에는 한국, 일본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위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대량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선제적으로 가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가 돼요. 만약에 이제 그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 이것도 사실 상상하기는 어렵죠. 만약에 이제 중국이 이제 대한민국은 쏙 빼놓고 일본 오키나와라든지 보다 대만 쪽에 가까운 쪽만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이미 이제 긴장할 대로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을 도와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만약에 여기서 한국이 개입하면 또 북한까지 뭔가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인내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현재까지 공개된 시나리오에는 이제 대만과 관련돼 있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일본의 이제 자위대와 공동 작전 또는 미국 단독 요 시나리오들은 공개돼 있는데 한국군이 참전하거나 공동 작전을 펼치는 거 시나리오까지는 아직 공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를 이제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당해봐야 접해봐야 나타나겠죠 보면. 북한이 최근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한국 도발하면서 또 사실 물풍선 같은 거 이런 거 보내는 거는 제가 그래서 42년 정도 살았는데 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서울, 경기 인근에 막 날라오잖아요. 왜 이렇게 뭔가 도발 수위가 좀 높아진 듯한 느낌? 글쎄요. 이제 저는 저보다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더 살았는데 저 어릴 때는 수시로 무장 공비도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근데 그건 아주 예전이잖아요. 8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이제 90년대도 이제 강릉에서 또 한바탕 이제 또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단 국가 특성상 2000년을 전후한 이제 햇볕 정책이 시작되면서 상당 부분 완화되고
그리고 이제 과거와 같은 이제 그런 식의 충돌은 이제 없다 보니까 우리가 좀 낯설게 이제 느껴지는 건데, 가만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도발이 있었죠. 한 10년 뭐 생각만 해도 뭐 20년으로 넘기면 이제 연평해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사이에도 이제 보면은 뭐 목함지뢰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고, 항상 어떻게 보면은 분쟁이라는 것들은 있어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자잘한 분쟁들은 좀 많이 없어진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죠. 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자잘한 분쟁보다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을 고도화한다든지 아니면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굳이 이제 과거와 같은 신경전을 벌이는 스타일의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안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김정은이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북한이 최근 들어서 통일, 한민족 이런 것들을 구호도를 다 지우고 있어요. 심지어 평양 지하철역까지도 다 이제 통일역 같은 경우는 통일자를 지워버리고 나니까 역 이름이 그냥 역만 남아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찝쩍거리지 마라, 그냥 서로가 서로의 갈 길을 가자 라는 시그널들을 이제 계속 보낸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러한 뭐 풍선이라든지 아니면 몇 년 전에 이제 뭐 저기 무인기 드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어떤 전략을 채택을 하냐면은, 끊임없이 대한민국한테 비대칭 지출을 강요를 해요. 자기들은 1원 쓰고 대한민국은 100원 쓰는 전략을 강요를 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단기간 내에 더 강화시키는 것을 막는 전략을 계속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계속 휘둘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인기 하나 날라왔어, 드론 하나 날라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뭐 레이더라든지 방공무기라든지 또 군대를 재편하고 재배치해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탄도미사일이 이제 북한의 능력을 강화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판 KMD를 만든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작업들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움직이면 한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출을 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살짝 신경을 건드리면서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진짜 이제 위협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그러한 전술을 저는 펼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DMZ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대전차 장애물을 다시 세우고 뭐 지뢰를 살포하고, 이건 상당히 방어적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내부적으로 흔들어 놓는 정도. 그래서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고 내부를 단돌이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약간 포기하고 각자 갈 길 가겠다라는 것도 좀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네,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명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 한민족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에서도 이제 그런 쪽에 종사하던 분들은 다 이제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내려왔던 분들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있었겠죠.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 이제 간섭하고 했던, 봐라 너희들 예전에 미국이랑 뭐 남한이랑 뭐 대화를 하면은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된 거 아무도 없잖냐 라는 핑계로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갈 길 간다 라고 했고, 그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러시아와의 밀착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런 길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잘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한국에서 뭐 워낙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곳곳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국 분들도 한국에서 전쟁 이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랑, 그리고 북한과 혹시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태가 있다면 우리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대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한반도의 어떤 긴장은 상대적으로 좀 완화됐다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서로가 이제 세력이 이제 막 집중돼야 되는데 주위가 지금 분산되고 있잖아요, 여러 곳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리스크는 약간 내려갔다라는 면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들이 이제 이 동북아 지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다 헤비급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스치기만 해도 사망입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선뜻 누가 선을 넘는 것을 이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들을 서로가 아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공포의 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되어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고, 사실 뭐 북한과의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 전쟁이 과연 이제 진짜 전쟁이다, 전면전이다라고 하면 글쎄요,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죽는 거죠. 생각해보면. 뭐,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뭐, 탄도미사일을 맞아 죽거나, 핵폭탄이 터지거나, 뭐, 화학무기에 죽거나.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는 그거를 생각해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쟁을 억지하고, 방어하는데 이제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글쎄요, 한반도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보면.
자, 이번에는 이제 중국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좀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의 수출, 뭐 생산 이런 캐파는 이제 좋아집니다. 수출 지표 생각보다 네. 이제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뭐 투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죠.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과잉 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투자도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제 소비죠. 국내 중국 내부에서 이제 소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생산된 물량이 현재 재고로 쌓여 있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이제 밀어내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전기차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을 둘러싼 이제 각국의 관세 전쟁,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어떻냐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화랑 아주 좋은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끊임없이 이제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났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네. 중국 경제 성장이 이토록 낮아진 이유랑 혹시 시진핑 정부에서 어떤 실책이나 잘못이 있는 건가요? 경제 성장을 무한정 10%, 뭐 12% 이렇게 갈 수는 이제 없죠.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대 정도를 이제 목표로 이제 하고 있고, 뭐 그 내외에 뭐 4% 이렇게까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상적인 범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무한정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어느 나라든 볼륨이 커지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4%뭐 이렇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생각도 이제 못 하는 것처럼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성장에서 덩치만큼의 이제 감속,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진작 좀 감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 감속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지금 발생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경기를 부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부양은 되는데 항상 이제 부작용이 그 다음에 또 나타나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과거의 경기를 부양시켜서 성장이라는 엔진을 계속 뜨겁게 만드는 것들은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아직 방향성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 이제 우리가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또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이제 보이는 수출, 그 다음에 이제 밀어내기 이런 거를 통해서 가보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중국 지도부가 말하는 어떤 그러한 다시 뜨거워지고 화랑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시진핑 정부가 잘못했던 것은 뭐냐라고 보면, 대표적인 것들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제 민간의 자율성, 민간의 창의력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이제 약화시킨 게 가장 큰 잘못이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제 IT, 그 다음에 이커머스, 테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알리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 보면 다 민간의 창의력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볼륨을 키우고 잘 해왔던 건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상당 부분 억제하고 쳐낸 거죠. 특정 분야에 부가 쏠리고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중국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의 집중, 거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찍어 누르는 그러한 셈인데, 중국 전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성장의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시진핑 입장,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서비스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면 성실하게 공장에 나가서 제조에서 성장을 하고, 그래서 그걸로 가족을 꾸리고 거기서 받는 돈으로 다들 검소하지만 나름대로 굶지는 않고 살고, 그러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이제 너도 비슷하고 나도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바람직한 거 아니야? 라는 게 시진핑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면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IT라든지 특정한 뭐 테크 기업 여기들의 이제 부가 집중이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이제 갈라가지고 찍어 누르고 있는 게 우리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이슈도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된 상황인가요? 뭐 계속 문제가 생기죠. 계속 문제가 생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를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나름대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또 장점이자 또 능력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제는 이슈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헝다라든지 예, 이런 기업들이 이제 무너질 때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했지만, 뭐 지금도 계속 망하고 있어요. 계속 뭐 디폴트 계속 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지만, 어떻든 간에 이거를 자르고 쪼개고 치울 건 치우고
하면서 화끈하게는 못 치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답답함이 이제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떻든 간에 틀어는 막고는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상황, 이 과정에서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자기들이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던 지방정부의 돈줄, 이것들이 이제 막힌 게 상당 부분 이제 아프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성장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제 중앙정부가 깃발을 들고, 그러면 그 깃발에 따라서 지방의 여러 성들이 나도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쥐어짜고 돈을 붓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부가 달성한 목표를 뭐 10배 뭐 이렇게 초과 달성을 하면서 막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놈들이 앞서가는 이제 이런 체제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겠냐라고 하면 주로 땅 팔아서 부동산 사업해서 나오는 돈인데, 이게 이제 지금 막히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 저러다가 그냥 한 방에 망하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아무 문제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이를 먹다 보면 여기저기 계속 막 결리고 아프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거 큰 병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긴급하게 뭐 수술도 하고 해서 일단은 했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예전에는 수술하고 나서도 한 2, 3일 있으면 뭐 움직여 다니고 뭐 한 두세 달 있으면 다시 뛰어다니고 했는데, 중국이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조금 이제 아닌 거죠. 망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보다는 힘들어진 상태. 1978년에 개혁 개방한 이후로 중국 망한다는 소리는 한 2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46년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극적으로 망하는 이벤트는 안 생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늙어가는 거죠, 같이. 자, 중국이 그럼 무너지진 않더라도 힘들어진다면 동북아시아나 이제 전 세계 국가들에는 좀 어떤 영향 미치고, 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어디가 될까요? 중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내수보다는 끊임없이 수출 지향으로 이제 나가는 이제 그러한 나라인 거죠.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의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고, 여러 가지 공급망에서 분리되는 여러 가지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무역 상대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휘청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순간에 폭삭하는 어떤 극적인 사태가 벌어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좋지가 않더라도 그건 우리 정서적인 거고 어쨌든 실리적으로도 타격을 크게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1990년대 후반서부터 한 98년 뭐 이때서부터 지난 한 뭐 코로나 전까지 한 20년 넘게 중국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우리가 꾸준하게 뽑아서 여기까지 선진국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대한민국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중간재를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서 나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멀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양국의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경쟁자이면서도 서로가 같이 붙어 있는 이런 면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냥 우리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쪽이 그냥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여파를 충격파를 제일 먼저 맞을 상황이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냥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낮춰졌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야지, 그런 극적인 이벤트가 생기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힘들어진 중국 경제 지금 다 예전처럼 회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랑, 그리고 중국 경제 살아나기 위해서 중국은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될까요? 뭐 중국이 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회생 가능성이라고 말하면 이제 중국이 지금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갔다가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잉 투자돼서 지금 과잉 설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생산 설비라든지 뭐 국유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 국민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그래야 돈을 쓰잖아요. 중국 국민들은 지금도 저축률이 뭐 30%? 뭐 40%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왜 중국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저축을 하겠어요?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내가 아프면, 우리 가족 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이걸 대출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 근데 뭐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주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하는 게 의료보험, 그 다음에 연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뭐 미래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주머니에 돈을 써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수출 지향적인 경제에서 이제 성장을 많이 했으니까 뭐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 뭐 이제 볼륨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내수 기반 경제로 이제 옮겨갈 수 있도록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 지도부, 특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지 국가화 되는 거고, 근데 시진핑 주석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복지 국가라는 것은 인민의 정신을 좀 먹는, 어떻게 보면 의존적으로 만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생기는 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상황이고, 중국이 그렇다고 정점을 찍었느냐라고 봤을 때 보면 찍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정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계속 잘 나가서 모든 나라들을 이제 압도적으로 앞질러 갈 수 있는 모습도 있고, 중국이 그냥 가는, 과거에 비해서 느린 페이스지만 다른 나라들이 아이고 해서 다 밑으로 내려가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차이나 피크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전 세계 경제가 과연 이제 어떤 상황에 이제 가 있는지를 좀 보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중국 경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급성장기를 지나서 질풍노도의 시기는 이제 확실히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이제 많이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중국 경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전 세계에서 중국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왜 무시하죠? 대한민국은 다 무시해요. 사실 보면 4대 강국 다 이제 우리가 비속어로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중국은 뭐 러시아는 뭐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자신감 넘치는 나라는 또 없죠. 한국이 좀 남을 좀 잘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있나요? 그만큼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못하는 그게 뭐 있나요? 제조 분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정도 빼고는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사실은 뭐 테무라든지 알리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이거를 이 가격에? 그래서 뭐 믿져봐야 본전, 그래서 주문해서 사보면 쓰레기도 많지만 야, 이거 쓸만한데, 야, 아이디어 놀라운데 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굳이 중국에 여행 가시는 분 요즘에 거의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이제 뭐 되게 귀찮아요. 비자 내기도 막 해보면은 뭐 지난 20년 동안 뭐 다 써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힘든데, 막상 가셔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셨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놀랍도록 달라졌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일선 뭐 대도시들 주로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라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조용해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20년 전만 해도 2000년대 초반에 상해에 가보면 지하철 노선 3개 있었나? 근데 지금은 22호선 정도까지 있죠. 그리고 전기차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14억 인구라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힘이라는 것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힘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중국하고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차이나라는 나라는 계속 똑같지만 그 모습이라든지 성격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무조건 싫다라고 배척하기보다는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좀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자, 중국이 G2면 이제 당연히 G1인 이제 미국을 여쭤봐야 되는데, 미국 경제 지금 어떻고, 금리, 물가, 고용 어떤 상황인가요? 뭐 미국 경제 다 잘 나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미장에 투자하지, 요즘에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미국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미국만 잘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지금 초강세로 계속 돌고 있고, 1385원, 90원. 그래서 1,400원, 이 정도 평가절하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뭐 망할 상황이냐? 전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대외 순자산이 보면은 한 8천억 달러가 넘어요. 좀 있으면 1조 달러가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 원체 지금 경제가 잘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소외되는 이제 이러한 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금리를 낮춘다. 이거 쉽지 않다. 라는 것들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금리를 낮추려면 경기가 안 좋아져야 돼요. 꺾여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게 나타나잖아요. 뭐 어떨 때는 물가가 이제 잡히는 것 같아. 그런데 고용이 너무 강력해.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침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예상과 달리 또 되게 강세를 보이고,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미국 경제는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 알고 있던,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이렇게 사람도 검사를 해보잖아요. 뭐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이런 거 하고는 또 달라진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지표로 미국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금 계속 빚을 내고 있잖아요. 하루에 뭐 우리 돈으로 1조씩 정말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잖아요. 보면은 이 빚의 힘으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항상 들어요. 근데 하지만 어떻든 간에 빚이라는 것을 부어 넣어서 뭔가 버블을 만들든 어떻든 간에 그 성과가 나오고, 과거에 2000년대 IT 버블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벌었어요, 이 친구들이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금 AI 버블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돈 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잖아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벌어들이고 미래에 대해서 나가는 그 다음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상황을 가고 있는데, 밸런스에서 흐릿한 거에서 구체적으로 손에 쥐는 물건을 미국이 확실하게 잡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버블만 키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인지, 이 상황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져요, 보면. 빚의 힘으로 간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로 인한 부작용은 나중에 오지 않나요? 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장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튀었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5%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금리가 튀는 이유는 뭐겠어요? 미국 재무부가 이제 계속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거 누가 사줘? 중국 안 사주고, 러시아도 안 사주고, 일본도 이제 못 사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뭐든지 흔하면 싸지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미국 국채라는 것은 상당히 갖고 있으면 든든하고, 좋고.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여부를 떠나서 일단 쟁여놔야 될 기초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흔한 자산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상태로 이제 계속 가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를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인다는 거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국내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재정을 어느 정도 이제 걷어서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여지들이 있는 거고, 그럴 수 없어.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연준이 이제 그것들을 일본식으로 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 이후에 풀려 있는 달러 유동성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풀린다라고 하면은 기축통화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사실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러 가지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야, 달러를 이게 너무 많아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돈 찍어서 자기들은 유리한데 나머지는 점점 가치가 낮아지는 통화를 손에 쥐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거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손해볼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각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 미국 주식의 절반 이상? 한 60% 이상이 외국 소유로 아마 가 있을걸요, 보면? 야, IMF에서도 2030년까지 미국 경제만 좋다고 하는데,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강한지 이유를 들었는데, 세계 경제에서 저성장 고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계 경제는 왜 이렇게 그럼 저성장이 고차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전 세계가 20년 동안 세계화 시대를 거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다 장만을 했어요. 이제 다 집집마다 LCD 텔레비전 다 있고, 에어컨 있고, 그 다음에 어떻든 차 굴러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거 수준이라는 것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00년부터 한 2008년 이전까지, 예, 이 시기를 자꾸 생각하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 시기는 되게 특별한 이제 그런 시기였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그리고 이제 그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려워졌고, 거기에서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이제 돈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경기를 부양할 수단들이 지금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더 돈을 풀었다라고 하면은 괜히 물가만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각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일치단결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먼저 잘 나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물가에 허덕이고 있는데 미국은 그냥 막 나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바이든 정부에서 대중 견제 정책 압박 지금 현상은 좀 어떻게 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을 때려서 얻는 게 많은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내렸나요? 하나도 안 내렸잖아요. 예. 오히려 지금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더 팔을 비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 강경책은 일단은 올해 대통령 선거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략적 경쟁자라는 인식이 확 박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수 접어주고 들어가고 좀 지켜보자가 아니고 제압하고 누르고 억제해야 될 대상이 됐다 보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거 중국에 대해서 강경 노선은 상당 부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누가 되는 게 그래도 나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차라리 바이든이 낫다라고 저는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대화도 그렇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성은 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푸틴하고 트럼프가 잘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이제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푸틴 대통령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바이든이 낫다. 그런 거죠. 그러면 다 버거운 상대예요, 트럼프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반도체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농담 같은 진담이 하나 돌고 있죠. 돈 빼고는 다 부족하다. 네, 돈은 넘쳐나요. 왜냐면 이제 뭐 국가, 그다음에 지방 정부 막 어마어마하게 펀드로 해서 뭐 100억 달러 정도는 뭐 그냥 돈도 아닌 것처럼 마구마구 들어가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성과라는 것들은 이제 잘 안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사실 뭐 지금 본격적으로 반도체 제재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라는 것은 과거 뭐 이를테면 태양 패널, 태양광, 그다음에 2차 전지 여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는 나도 너도 다 비슷한 스타트업 라인에서 서 있는 거예요. 기술도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양산도 막 이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앞질러 봐야 이거는 사실 앞질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마라톤 뛸 때 보면은 처음에 뭐 한 5km 내에서는 다 이리저리 할 수 있잖아요. 반도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뭐 미국, 일본, 한국 여러 나라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해온 그런 분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격차도 이제 컸던 거고, 그리고 지금도 앞서 나갔던 국가들이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분야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과거처럼 돈 부어놓고 한 3, 4년 있으면 우리가 성과가 확 나오고 한 5, 6년 있으면 탑 클래스로 올라가고 전술이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 왜 이러지? 좀 답답하다 라는 생각은 하는데 나름대로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뭐 화웨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은 뭐 7나노 정도까지는 해서 이제 되게 놀라죠. EUV 없어도 어떻게 보면 뭐 더블 패터닝 뭐 이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무시하고 다른 우회로를 찾아가지고 일단은 따라가고는 있는데 정작 그거를 만들어내는 화웨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방식에 대해서 너무 열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것은 경쟁력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것이 자기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영역이다. 고난이도고 미국 중심의 어떤 것들이 탄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판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실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이제 막는 자가 이길 것이냐, 뚫는 자가 돌파할 것이냐의 이제 게임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야, 중국이 7나노를 했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중국이 이제 그 와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레거시 뭐 14나노, 뭐 28나노 이런 쪽 시장을 싹쓸이를 해가는 쪽으로 점점 가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사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첨단 반도체는 비싸죠. 좋은데 볼륨으로 보면 볼륨이 레거시 쪽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중국이 정말 싹쓸이를 해서 마켓 쉐어를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금방 쫓아올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쉽게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미국의 제재, 그다음에 동맹국들을 동원한 여러 가지 압박 나름대로 먹혀들고 있다. 중국이 이걸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뭐 몇 년 좀 기다려 봐야겠죠. 자, 세계 공장 중국에서 점점 중국화되고 있는 시기인데 그 빈틈 노리고 있는 인도, 베트남은 중국 대신 세계 공장이 되고 있나요? 그렇게 말은 말았는데. 일단은 베트남은 뭐 보통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말고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그런데 중국 혼자만 놔두기는 좀 힘드니까 다른 곳에도 하나 생산 거점을 좀 갖다 두자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현재 뭐 동남아밖에 없고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이 제일 그래도 낫다라고 이제 꼽히다 보니까 베트남 베트남은 지금 이제 뭐 외국인 투자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 이런 것까지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뭔가 대항마로 삼으려고 하는 미국의 노력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베트남한테는 유리한 조건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인구도 이제 1억이 넘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장점이 많은 나라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잘 지켜봐야 될 면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럴 때는 이상하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가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대정전 사태를 겪었고 아직까지도 국토가 길잖아요. 그럼 이거를 연결하기 위한 뭐 고속도로라든지 뭐 고속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20년 전부터 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잘 지금 이야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인프라 투자, 국가적인 차원의 투자 그 다음에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과거에 일본, 우리나라, 뭐 중국 했던 것처럼 그런 날카로운 면들은 잘 안 보여요.
어떻든 간에 볼륨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은 높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그 자체가 하나의 유니버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를 우리가 이제 중국처럼 그 나라에서 돈을,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10년, 15년 이상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제 과제이고, 일단은 지금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이라는 것이 인도 내수 시장을 감당하기도 좀 벅찬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과연 안정적으로 잘 자리를 잡고 돌아갈 것이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재 2024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가능성과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보이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인도라는 나라는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기회를 부여받을 거예요. 그것들을 잘 활용할지 못할지는 퀘스천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좀 부정적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과 인도 중에서는 어디가 더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로 잘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수준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 대체를 왜 여러분들께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공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세계 공장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죠? 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전 세계에 아무 장애 없이 잘 팔려가는 그러한 세상일 때 세계 공장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지위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는 지금 갈수록 이제 탈세계화로 가고 있고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쪼개지고 있어요. 미국에 2차 전지 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국에 아니면 북미들에게 만들어야 돼요.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2030년, 32년 이 정도 됐을 때 세계라는 게 과거의 2000년대 초반처럼 중국에서 물건 만들면 메이드 인 차이나 딱 찍혀도 어느 나라든 문제없이 다 팔 수 있는 그런 세상일까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의 세상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포지션을 그대로 누군가 물려받으면 중국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베트남이나 인도가 성장을 안 해요? 그건 아니죠. 성장은 하지만 과거에 중국이 했던 것처럼 세계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공장이 역할은 할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장을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를 지켜봐야지 중국 대체, 1대1 대체 이렇게 바라보면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은 이번 위기 이런 것들 좀 잘 지나면 언젠가 세계 1위 강국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면 이길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같은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중국이 원하는 게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포지션을 내가 가져서 세계의 경찰, 세계의 슈퍼파워 이런 세계 거를 경찰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시죠. 1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국한테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건 뭐냐? 미국이 이끌고 유럽이 따라가서 그게 지들끼리 만드는 게 그냥 글로벌 룰이 되고 세계 질서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중국이 생각하는 룰이 먹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유럽이 아닌 중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룰이 있는 세상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한자로 쓰면 일구양제잖아요. 지구, 한 지구. 지구에서 양쪽에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미국, 유럽 중심의 체제 하나, 중국이나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생각하는 체제 하나, 이게 왜 공존을 안 돼? 왜 세상엔 질서가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중국은 미국을 제압해서 미국을 내려보내고 그 지위로 갈 거다를 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중국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귀찮아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중심의 어떤 룰에 불만이 있는 친구들을 잘 끌어모아서 미국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으로 뭔가 질서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미국을 이긴다 라기보다는 미국과 동등한 상황에서 또 다른 운영 체계를 중국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중국 압박으로 인해서 사실 중국이 힘들어진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자, 미중 갈등 앞으로는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미국이? 미국은 압박 수위를 이제 계속 높일 텐데, 그렇다고 중국은 또 잘 버텨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한국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중국이랑 한국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 식량, 에너지 이런 거 다 수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제 하면 정말 위험한, 취약한 나라예요. 일본과 더불어서. 근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지만 원유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1 정도는 한 25%? 한 4분의 1 정도는 자급하는 나라고, 천연가스도 한 40% 가까이는 자급해요. 그 다음에 쌀,
옥수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90% 이상 자급하고 밀 마찬가지죠. 콩만 이제 대량으로 수입을 하는 그런 거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돼지고기 99% 자급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자급자족적인 면이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강한 나라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가 항상 신경을 쓰고 챙기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중국이 그냥 무너진다 이렇게를 보기는 힘든 나라죠. 왜? 중국이라는 나라는 원체 거대하고 그 다음에 육지로 닿아 있는 중앙아시아 뭐 이런 나라들끼리만 잘해도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고 내가 갖다 팔고 하는 상당 부분을 이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과거 소련처럼 자체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붕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뭐 큰 변화를 겪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이제 외부의 압력이 강해지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움츠러들 수는 있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과의 충돌 수위를 높인다기보다는 우리끼리 살래, 우리끼리 할래 라는 쪽으로 이제 별도의 노선을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중국보다도 미국이 우리끼리 갈래 이런 노선을 사실 걸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쪽이 상대방을 이제 압박하고 뭐 누르고 하는 시도는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뭐 이걸로 인해서 무너진다라는 것들은 글쎄요 2024년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일 것 같고 어쨌든 누르는 미국 여기에 대해서 뚫어내려고 하는 중국 이런 것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새로운 모습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미중 패권 전쟁은 한국에게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이거 뭐 당연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가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을 했죠? 잘 생각해 보면 세계화 시대에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성장 그리고 전 세계 물건을 만들어 팔면 아무 문제 없이 팔 수 있는 세상 이런 거를 잘 우리가 조합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중 뭐 패권 경쟁이든 뭐든 하면은 시장이 쪼개져요. 쪼개지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과거에는 뭐 어느 나라에 가 있던 미국 기업이 적절하게 투자를 해서 돈 벌어서 잘 벌면 상관없어요. 그게 뭐 한국에 가 있던 싱가포르에 가 있던 뭐 인도네시아에 가 있던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생각해 봤을 때 야 이제는 첨단 제조업은 미국 내에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뭐 IR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 나갔던 첨단 제조업이 점점 이제 미국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미국으로 오는 그 흐름 상당수는 한국이나 일본, 특히 한국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당연히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일자리, 여러 가지 연관되는 생태계,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이 점점 미국으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중국이라는 뭐 내수, 수출 다 중국을 활용해서 잘 해왔는데 이게 이제 만만치 않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이기면 좋고 이쪽이 이기면 불리하고 이게 아니고 이 싸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지금 상당히 불리한 이제 상황이고 과거의 어떤 그런 사고 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도 그렇고 여기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세계화 시대의 논리에 지금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물건 만들면 다 물건 팔지. 근데 이게 과연 10년 후에 2034년에도 그럴 수 있어. 그게 당연해. 라고 할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당연한 세상이 바뀐다 보면 기본적인 여러 가지 질서들이 바뀔 수 있죠. 그러면 그 질서가 바뀌었을 때 또 다른 승자와 패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출제 경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기존의 출제 경향은 우리가 아주 모범생으로 잘 분석해가지고 잘 해왔어요. 근데 지금 출제 경향이 바뀌어. 여기 어떻게 이제 적응을 해야 되나 이런 과제가 있는 거죠. 세계적인 반중 정서가 있잖아요. 요거 왜 생긴 거고 세계적으로 중국을 어느 정도 싫어하는 건가요? 뭐 어느 나라든 싫어하는 거는 왜냐 나한테 위협적이면 다 싫어해요. 80년대에는 다 일본 싫어했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동경했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중국보다 훨씬 무서운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80년대에는. 일본이 한번 휩쓸고 가면 유럽, 그렇죠. 미국 모든 제조업이 초토화되고 동네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다 실업자로 되고 그 나라의 산업 구조, 사회 구조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산이 몰려와가지고 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국산 제품이 뭐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피해가 나면 당연히 싫어하죠. 과거에 우리 메이드 인 저펜 이런 그렇죠. 거 엄청 선호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저펜이든 뭐 중국이든. 근데 한편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면이 있었죠. 여러분들 뭐 지금도 이제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실 1980년대 나왔던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당시에 이제 일본 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매력적이죠. 정말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무섭지만 매력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게 80년대의 일본이었어요. 근데 중국은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존재예요. 거부감이 더 클 수밖에 없죠. 매력적이면 어떻든 간에 욕하면서 따라하는 이제 이런 면이 있는데 중국은 그런 건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힘이라는 게 더 날 것으로 느껴지고 압박감이 이제 느껴지다 보니까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뭐 해외로 나오고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큰 볼륨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이제 흔들어 놓는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중국을 싫어해요. 뭐 왜긴 왜겠습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싫어하죠. 특히 젊을수록 더 싫어해요. 우리 김 작가님은 게임 안 하시나요? 게임 예. 안 한 지 좀 되긴 좀 했는데. 됐죠.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좀 그런 게 잘 납득이 처음엔 안 되는데 저도 이제 물어보면 그렇게 다들 10대 때부터 벌써 10몇 년 전서부터 온갖 이 중국 온라인에서 중국과의 전쟁을 벌여왔던 게 대한민국 남성들 아닙니까? 게임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있으라고 중국 서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넘어와가지고 막 한국 서버에서 분탕질 치고 막 온갖 상종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이제 팽배해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싫어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떻든 간에 중국에 와서 우리나라 좋아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중국을 싫어한다? 라고 보는 거는 그것도 또 하나의 오해고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면들이 있지만 싫다? 두렵다? 이런 것들이 지금 뒤범벅이 된 나라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깝잖아요. 중국이랑. 가깝다 보니까 싫은 게 훨씬 많고 두려운 게 큰 거고 그에 비해서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아프리카 어떤 국가라든지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은 글쎄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죠 보면. 그럼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나요? 일단은 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이제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비극이에요. 양쪽이 서로 잘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양 국민들, 국가,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안 보는 거죠. 뭐 서로가 무시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 서로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럼 한국과 중국은 언제부터 서로 좀 혐오했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유럽을 얘기하면서 뭐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혐오라는 단어는 잘 안 떠오르잖아요. 미국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혐오라는 단어는 잘 안 붙이고 아프리카 혐오 그렇게 안 붙이는데 중국은 혐오라는 단어가 좀 가끔 붙는단 말이죠.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는 어떤 그 나라가 이제 제조업, 산업 이런 거를 발전을 이제 시키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크게 변화를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어야 돼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산업들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흐름에 동참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득을 많이 봤죠. 사실 돈 버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던 산업 분야, 지역 이런 쪽들은 낙후되고 뒤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진 시기가 언제냐라고 보면은 이제 2000년대 이제 중반 후반 뭐 그리고 2010년 이후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해둔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이제 하면서 우리의 시장이자 어떻게 보면은 좋은 파트너라기보다는 점점 경쟁자로 이제 변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을 수 없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중국이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뭐 중국 많은 관광객들 그다음에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해외에서 보이는 아나무인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건 또 감정적인 면을 또 긁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좋게 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이제 있는 거죠. 중국인들은 그러면 한국에 지금도 여행을 자주 오나요? 많이 줄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도 많이 와요. 오는데 옛날처럼 눈에 잘 안 띄는 이유는 뭘까요? 단체 여행 중에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벌써 한 10년 가까이 이제 됐을 텐데 2014년인가요? 15년인가 그때 제주도에 갔다가 되게 놀랬어요. 왜냐면 제주에 갔더니 이건 중국판이다 정말. 맞아. 정신이 하나도 없다 싶었는데 서귀포에 오니까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이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뭐가 다르지 하고 봤더니 서귀포 쪽에 온 중국 사람들은 주로 가족, 개인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은 와요. 여행은 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전에 다 중국 비행기로 와서 단체 버스 중국 와가지고 와서 하고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 먹고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상가에서 뭐 물건 사서 단체로 깃발 들고 따라다니면서 그다음에 이제 리베이트 받는 면세점에서 물건 사서 그대로 돌아가는 아직도 있죠. 있기는 하는데 가족 단위. 친구끼리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어 끌고 가면 싱가포르 사람인가? 대만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잘 구별 안 가는 거죠. 자세히 들어보면은 중국 사람이구나 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없는 것 같는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단체냐 아니냐가 이제 많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으로 여행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이제 제주도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단체 이런 여행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쉽게 눈에 띄는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싫다면서 그럼에도 찾아오는 이유는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오는 건가요? 그렇죠. 가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요즘엔 뭐 태국일 것 같아요. 왜냐면 태국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중국은 뭐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큰 나라예요. 14억이라는 나라이고, 그 사람들이 뭐 일치 단결해서 뭐 어떤 행동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개인들은 또 다 다르단 말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야, 인도, 중국 이 나라는 너무 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미국은 어때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캘리포니아랑 와이오밍이랑 어떻게 하나로 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중국은 뭐 인도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쪼개서 좀 보는 게 필요하다. 누군가는 한국 사람만 중국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왜 우리는 중국을 알아야 하고 한국과 이 중국의 좀 꼬여버린 이 관계 앞으로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당연한 거죠. 뭐 옆나라고 큰 나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도 같이 해야 되고 경쟁자이고, 싫으면 싫은 만큼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옛날이라고 우리가 일본을 좋아했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다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알려고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본에 가서 뭔가 왔으니까 배우기도 하고 베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여전히 큰 나라고 나름대로 급속하게 여전히 바뀌고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무시하고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거 무시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다 잘 들여다보고 뭔가를 익히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자꾸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만 인식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 피하고 싶어하는. 근데 그 나라가 만약에 이제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런 위기를 어찌어찌 뭐 안 좋은 상황을 잘 뛰어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일단 잘 알아야 욕도 하던 그 다음에 예측을 하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본 얘기해 주셔서 일본 경제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일본 경제 어떻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 경제 뭐 이제 드디어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난다. 맞아, 그 얘기 너무 많이 들렸어요. 나오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엔화가 막 폭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역대급 엔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1달러가 예전에 뭐 120엔 정도였다가 지금은 뭐 150, 뭐 160, 뭐 170, 180까지 이제 바라보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 IMF 때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예전에 IMF 때 뭐 1달러에 뭐 800원 700원 정도 하다가 1,400원 됐잖아요. 반토막 됐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지금 엔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물가도 오르고 드디어 디플레이션 탈출하고 여러 가지로 관광객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이런 거를 보면 뭔가 좋아지고 드디어 뭔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가로 이제 환율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야, 이게 나빠? 좋아? 라고 이제 봤을 때 지금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임금도 안정적으로 좀 오르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의 디플레이션에서 확실히 벗어났다라는 걸 느끼고, 그래서 일본 사회가 지난 30년하고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치를 수 있는 비용을 치르고 지금 변하고 있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나마 그래도 얌전하게 잘 유지되던 이거를 괜히 흔들어 가지고 지금 더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면과 나쁜 면 양쪽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면이 이제 더 부각이 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급 엔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끊임없이 이제 풀어냈잖아요, 돈을.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쌓여가지고 결국 이제 나타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일본이 아베 총리가 그렇게 부르짖던 그것들이 이제 결과를 드러내는 거죠. 가만히 있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참을 수 있는 상황이냐, 뭔가 참지 못할 상황에서 이것을 막 변화를 하기 위해서 사회를 움직이는 쪽이냐라고 하면 이제 야, 못 참겠어, 이제 어떻게 가야 돼 라고 이제 고민하고 사람들이 이제 괴로워지는 상황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 가만히 있는 틀에서는 벗어난 거죠. 그런데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괴로울 때 다시 참고 버티고 해서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고 어떤 새로운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사회가 이제 또 한 번의 거대한 이제 실험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 실험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그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탈출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박사님은 그렇게 현재 시점에서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판단하기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 일단은 뭐 급여가 임금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성장할 만큼 뭔가 상황이 좋아질 만할 때마다 그 일본을 괴롭히고 주저앉혔던 거는 지긋지긋한 엔고였거든요. 뭐 1달러에 뭐 정말 80엔 뭐 이렇게까지 나오던 그 엔고 때문에 사실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엔고라는 문제는 이제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성장에 시달리고 디플레이션을 감내하게 만들던 상황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원인이 없어졌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갈 거냐, 안 좋은 쪽으로 갈 거냐, 이것은 이제 지금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상황에 걸맞는 산업, 그다음에 변화, 이런 것들 쪽으로 가느냐, 사실은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일본답지 않게 순식간에 구마모토 지역에 이제 TSMC 공장을 2년 만에 인허가 다 끝내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미국 IBM이라 이런 회사들이랑 해가지고 홋카이도 쪽에다가 또 반도체 라인도 만들고.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이라면 상상하기 힘들었던 속도, 변화에 대한 의욕,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는 분명히 일본이 달라졌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맞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게 과연 결과를 만들어낼까? 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변화가 있는데 그게 불꽃이 확 타올라서 이렇게 정말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도 캠핑 가보면은 아시지만 그냥 착화제 넣고 하면은 확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나무가 젖어가지고 안 붙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상황인지, 정말 이제 장작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쪽으로 뭔가 라면도 끓이고 갈 수 있을 쪽으로 갈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직도 일본 경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어쨌거나 세계 3위 경제 대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분들이 왜 독일은 독일 말끝마다 독일이잖아요. 독일에서는 뭐해 하는데, 독일보다 사실은 일본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경제 규모 더 컸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비슷한 3, 4위 정도 이제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이 따라잡았죠. 따라잡고 이제 우리가 더 앞서고 있고. 지금 앞서는 건가요? 앞선다는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인당 총 국가 GDP로 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네, 1인당 GDP로 보면은 우리가 명목 PPP 해서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량의 물건을 어떻게든 납기를 맞추고 안정적인 품질을 뽑아내는 거는 대한민국이 잘해요. 그런데 하이엔드, 고품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산업 현장에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메이드 인 재팬 이라고 써 있는 부품, 여러 가지 소재,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는 로봇 시대다라고 하지만 일본의 화나기를 비롯한 많은 업체들은 여전히 탄탄한 이런 것들 가지고 있죠. 자동화 이런 거 하면 결국 다 일본 업체들인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들,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그동안 축적해왔던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단지 일본이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과거와 달리 이제 생산해서 다시 뭔가 도약을 해서 한국,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변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못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예전에 보면 일본이 기술적으로는 좋지만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싸고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가 가성비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일본을 제압을 했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도 그렇고 많은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진 게임에서 다시 이기는 쪽으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영역으로 뭔가를 도약을 하면서 새로운 질서 쪽으로 가서 다시 뭔가를 변화를 할지,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과 불안 요소가 지금 잠재되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자는 한국이 일본이 30년 닮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얘기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잘 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참고 견디고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적인 압박이나 이런 변화에 대한 욕구들이 강하지 않죠. 근데 대한민국은 또 반대로 매우 높죠. 좋든 안 좋든 자꾸한 급속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되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본이 갔던 길을 참조는 하지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고령화, 노령 이런 거에 대해서 걸었던 여러 가지는 잘 봐야 되죠. 일본 사람들 늙고 한국 사람들 늙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그런 걸로 인해서 겪었던 어려움을 우리가 안 겪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좋은, 어떻게 보면 교보제죠. 그러니까 잘 보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은 피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똑같은 길을 갈 거다? 일본이 우리의 미래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참조할 만한 좋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또 K 스타일로 가는 거고, 일본은 또 일본 스타일로 가는 거고, 그 속에서 또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네. 이대로 괜찮은지랑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앞으로 점차 계속 감소할 건데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은 1960년대생이잖아요. 지금 만 60세, 그러면 1964년생. 이 당시에 보면 한 80만 명 태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2000년, 2001년,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때 보면은 2002년부터는 우리가 40만 명 세대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해서 80만 명 은퇴하고 40만 명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다 나가지는 않죠. 다른 형태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재취업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비는 면들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 갭이 이제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령화 뭐 말로는 뭐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라고는 지금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점점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임계점이 지나면 야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끼겠죠. 사실은 문제는 이미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지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계신지에 따라서 그걸 느끼는 건 되게 다르죠. 이를테면 서울에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 쪽에 직장 뭐 흔히 말하는 CBD, YBD, GBD라고 하는 곳에서 내 직장 생활을 하시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사람이 없어?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아산이라든지 뭐 경기 남부라든지 아니면 뭐 경남 김해라든지 경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외국인이지 뭐 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외국인들과의 공존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미 바뀌었고 근데 이제 인구가 많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그 다음에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목소리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 체감을 못해요. 한가하게 저는 한가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한가하게 이제 뭐 이민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드시는 사과 여러분들 드시는 뭐 여러 가지 음식 순대 외국인 없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제조, 어제도 참 불행한 일이 경기 화성에서 이제 있었지만 맞아. 수도권이잖아요. 경기 남부 수도권이에요. 근데 거기서 꽤나 번듯한 그런 공장인데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 노동자였단 말이죠. 이거는 뭘까요? 이미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단지 잘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근데 CBD, YBD, GBD가 뭐예요? CBD는 이제 광화문 근처,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예, 중심 뭐 업무 지역. 그 다음에 YB는 여의도. 이 김 작가님 여기서 보면 보이는 저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은 이제 강남이라고 그래가지고 GBD라고 부르죠. 서울의 이제 3대 업무 지역. 예. 자, 그러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좀 힘들어진다면 뭐 때문에 좀 무너질 수 있고 혹시나 뭐 위기 징후 같은 그런 것도 좀 있나요? 뭐 항상 위기죠. 위기라는 것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성장한 가장 큰 요인은 뭔가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좋은 인적 자원을 많이 갈아 넣어서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냈어요. 모든 분야가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아 넣을 사람이 지금 없어요.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라는 건 뭐죠? 토지, 자본, 노동력 이 세 가지를 부어 넣어서 만들어진 결과가 성장이잖아요. 근데 뭐 토지나 자본, 대한민국 자본은 있어요. 근데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을 할 거냐, 완화할 거냐, 여기에 따른 이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잘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맨날 대한민국은 좁다라고 그러잖아요. 좀 넓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이제 새롭게 변화를 못 시킨다 그러면 기존의 성공 방정식은 없는데, 그 다음도 없어. 야, 그러면 이제 또 위기 상황이 이제 닥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본다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고 잘해왔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아까도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 세계화 시대 대한민국이 1등 모범생이었는데 시험의 규칙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규칙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잘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적표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출제 경향은 문제가 바뀌고 있어. 옛날처럼 이제 새벽 2시까지 집중해서 공부할 힘도 좀 별로 없어. 잘 예측하고 보다 현명하고 집중적으로 잘 공부를 해서 좋은 성과를 9시까지만 공부해도 낼 수 있도록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박사님이 오셔서 저 개인적으로 질문지 없던 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년 전만 해도 요즘에도 뭐 그런 말 남아있긴 하지만 헬조선이다 헬조선 뭐 한국이 너무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다른 글로벌에서 다른 국가에서도 뭐 그 나라 안에서 뭐 헬 중국이다 아니면 뭐 헬 핀란드다 뭐 이런 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왜 한국에서 만약에 막 그런 말이 좀 많았다면 유독 한국에서 그런 말이 많은지. 글쎄요, 뭐 좀 민감한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자국을 지옥으로 표시하는 것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 비슷해요. 뭐 특히나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 한국, 중국, 일본이 좀 심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나 미국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정말 많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 자기 거는 싫고 자기 건 당연한 거고 남의 좋은 게 보이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제 진리죠. 그러니까 이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이제 보면 그동안은 요인들이 있었어요. 뭐 청년 실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있고 지금도 사실은 똑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그런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헬조선이라고 그러면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안 나가세요. 이민 가시는 분들 난 이민 갈 거야 수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막상 이민 통계를 뽑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신다라는 이야기도 많지만 대한민국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닙니다. 해외 나간다고 해서 그 돈 그냥 다 갖고 나갈 수 있는 나라 아니에요. 네, 정말 무서운 나라인데 어떻든 간에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나라야. 맞아요. 네. 그 얘기도 좀 그 말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말 맞나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돈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너무 높아요. 네, 우리가 이제 올려치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 조건을 따져보면, 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부동산 카페 들어서 쭉 보시면, 야, 그랬죠. 뭐, 그래, 한 15억 정도, 국평 15억 정도짜리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빚 없이. 갖고 있어야 될것 요즘에는 같고. 그 금융자산,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제가 알기로 자기 부동산 외에 금융자산이 10억 정도 있으면 뭐 어느 정도 VIP나 부자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거 가지고 그렇죠. 100억 정도부터 이제 부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평균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대한민국 발전 원동력이었죠. 중간만 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 사람 인생 살 수 있겠어? 라고 질타를 하면서 더 높은 데로 가라. 라고 갔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왔는데 지치잖아요. 지치고 힘든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들 근면성실 노력으로 해서 딸 수 있는 열매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열매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뭐 탁구를 친다든지 해보면 열심히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돼요. 안 되는 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 타고난 재능?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성취를 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즐겨야 돼요. 난 테니스 치고, 친구들하고 테니스 치고, 오늘 좀 공이 잘 맞네. 이러면서 즐겁게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공이 안 맞지? 왜 나는 스트로크가 맨날 이 모양이지? 라고 해서 타박을 하고 스스로를 막 억누르는 거죠, 보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는 좀 서로에 대한 관심을 좀 끌 필요가 좀 있다?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교 문화가 세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너는 너, 남의 일에 좀 관심 안 갖고 그냥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사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오지라퍼들께서 좀 많은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부탄이 1위였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죠. 일단 그 거짓말도 좀 더 듣겠습니다. 그럼 질문부터 마저 마무리를 하면 그게 몇 년이 지나고 안 나요. 그 순위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떨어진 이유가 이제 이전에는 부탄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부탄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느끼고 난 다음부터 그 행복 순위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진실이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텔레비전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위성방송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보급되고 당연히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SNS 보면 비교질이에요. 인스타 보면 좋겠네, 행복하겠네 라고 느껴지는 거고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왜 대한민국이 인기 있고 요즘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다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고 왜 그러겠어요? 예전에는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SNS라는 걸 통해서 다 본단 말이죠. 뭐 한국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사실 득을 보는 거죠. 전 세계적인 비교 문화에서 대한민국은 득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뭐 과거에는 외국인 관광객 그러면 주로 이제 뭐 광화문 근처, 명동 이런 데만 있었지만 지금 뭐 코엑스, 여의도 어디 가도 다 있어요. 보면은 뭐 을지로 요즘에 저희 동네에도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많으시잖아요. 야, 여긴 진짜 지구촌이 된 것 같다. 왜 왔지? 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만큼 멋있고 매력적인 나라로 바뀐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SNS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가 한국화되고 있다? 비교,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거는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하면 내 위치가 낮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한다면 우리가 미국은 뭔가 성장 그렇게 생각하고 유럽 하면 뭔가 안정, 복지,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유럽 관련된 전문 기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이 성장이 멈추니까 거기서 와인이나 파스타 먹는 것도 그런 소비도 점차 줄어들면서 굉장히 좀 약간 겉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까요? 대한민국 분들 중에 양자택일 하시겠어요? 저는 대한민국 분들은 양쪽 다 좋은 것만 양쪽 다 잡아야죠. 대한민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유럽 사람들처럼 유럽은 퇴근 빠르잖아요. 한 4시 뭐 이렇게 3시 반에도 퇴근하시고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임금이 안 올라요. 대신 일 끝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 할 일 정확하고 그 일 끝나면 집에 가는 이런 문화 여러분들 좋아 보이세요? 네, 아니잖아요. 연봉이 안 오르면 안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식으로 이제 이를테면은 막 그냥 정신없이 이래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실패하면은 나는 나락가는 이게 좋으시겠어요? 나 그것도 싫어요. 근데 하지만 성공을 하고 싶고, 뭔가 내 손에 쥐고 많은 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들을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꿈꾸시는 거죠.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와중에
대한민국 K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고 거기서 뭔가 우리가 가는 길을 만든 거죠. 단지 이제 그 상황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좀 지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해왔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쓸데없는 긴장은 좀 낮추고 스트레스는 좀 덜 받고 그러면서도 성장을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해야겠죠. 자, 오늘 이제 최준현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최준현 박사님 모시고 이제 글로벌 경제와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지금 김작가 TV에 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떻든 간에 오늘 여러 가지 질문 광범위하게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천국도 없고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하면서 수많은 나라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옥도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매우 독합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도 행복을 찾고 나름대로 또 발전을 해나가고 모두가 천국 같다고 하는 곳에서도 자살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울하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한반도 한국, 지역적인 틀에서 되게 갇혀 살아요. 우리는 미국이나 어떤 이런 강대국을 꿈꾸면서도 그런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인식, 지위, 역할,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싫어하세요.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거기에 걸맞는 인식, 그 다음에 세계관, 그리고 해외에 대한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인식 이런 것들을 가지시는 게 좋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돈, 해외 투자 다 하시잖아요. 내 돈 지키는 데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니까 지구본 연구소 열심히 보시면서 세계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구본 연구소 운영하시는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뭐 전 세계 곳곳에 되게 많이 가보셨겠죠, 당연히. 뭐 많이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뭐 시간도 이제 없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막상 가본다 하더라도 미리 잘 알지 않으면 그 사회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최대한 많이 가보셨으면 좋죠. 직접 경험이 제일 좋은데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눈으로서 해외를 바라보는 관점을 잘 형성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곧 싶습니다. 있으면 휴가철이니까 여름에 꼭 가면 좋은 세계 나라 어디 한두 군데만 얘기해 주시면. 저는 뭐 이런 질문 나오면 주로 북유럽 이야기합니다. 노르웨이, 여름철. 왜냐면 정말 자연이 만들어 놓은 신비, 반지의 제왕에 나온 그런 배경이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그냥 눈앞에 보여져요. 동네 뒷산에서 막 천길 낭떠러지 폭포가 있고 피로드가 있고 비싸요. 비싸긴 하지만 한 번쯤은 다녀오시는 게 좋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복지사회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도 보시고 사람이 적은 나라가 어떻게 이 사회기구 돌아가는지도 한번 체험하시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운영하신 유튜브 채널도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박사님과 다음번에 재밌는 글로벌 이야기 한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은 최준현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